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3주차 교재는 중개사무소 뒷부분이요. 교재는 52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은 이따가 수업을 할 겁니다. 네, 맨 뒤에 52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소에 대해서 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사무소 이전 이런 걸 배웠죠. 오늘은 사무소에 연관된 게시사항, 광고, 사무소 명칭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공은 사무소 안에 잘 보는 곳에 이것저것 게시해야 되죠. 자, 사무소에는 뭘 거냐 이겁니다. 먼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걸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실을 운영할 때 등록증이 몇 개죠? 등록증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걸어야 돼요. 주민등록증 걸지 마세요. 나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소 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2개를 걸어야 됩니다. 원본을 걸어야 되고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역표를 걸어야 되는데 짧게 우리가 이거 길잖아요. 짧게 보수 요율표 그러면 돼요. 뭐라고요? 보수 요율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 요거 보증설정 증명서류 2억짜리 4억짜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는 소속 공인중개사 해당되는 사람 다 걸어야 되니까 소공 것도 걸어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소공이 걸어야 돼요? 사장이 걸어야 돼요? 사장이 걸어야죠. 이건 뭐 자신 있나 본데. 그런데 사무소에 거는 사항이 아닌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게시사항이 아니죠. 4일간 교육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걸어놓습니까? 교육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외울 때는 등수를 사보자.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돈 주고 사잖아요. 과외선생도 사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등수를 사보자. 등수 사보자 이렇게 외우고요. 만약에 이걸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하지 않았다. 질서를 지키지 않았죠? 얼마? 100만 원 이하가 들습니다. 100만 원 이하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휴게소, 보자명 이렇게 나가죠. 하면 여기에 개가 있잖아요. 게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게시 의무 위반.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또 이따가 얘기하기로 합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마치고 사무소 명칭으로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사무소 명칭 등 이렇게 나오고 가로 1번에 사무소 명칭이 뭐죠? 가게 이름에 법정문자 사용해라 또는 사용하지 말아라. 여기 보세요. 사무소 명칭은 간판입니까? 간판이 아닙니까? 간판은 아니죠. 가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명칭, 즉 가게 이름을 어디다가 써요? 명함이나 전단지나 간판에나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은 가게 이름을 사무소 명칭을 쓰는 도구예요. 도구. 명함, 전단지, 간판처럼. 요거는 여러분의 성명처럼 가게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꿔서 항상 인식을 하세요. 자, 사무소 명칭에 법으로 정한 문자, 법정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5글자 둘 중에 하나를 꼭 넣어서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현대라는 상호를 쓰겠다. 그러면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 현대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쓰고 중개자가 빠졌어요. 현대부동산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면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휴게소, 보자명 여기 명칭 쪽에 있죠. 이 명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 사무소 명칭을 법정문자 넣어서 써라.
이 문자를 넣어서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디서 쓴다고요? 명함이나 전단지나 간판에 쓰는데 하필 간판에 잘못 썼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간판이 위반 간판이 되는 거예요. 과태료 외에도 철거 명령 대상입니다.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하는 거예요. 과태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중개인의 명칭 사용 금지 의무. 부칙 개공,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 사용하면 안 되면 뭘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쓰고 이걸 썼어요. 그럼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 그거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여기 있어요. 사무소 명칭 중개인 여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복덕방 사장님이 명함이나 전단지나 간판에다가 이걸 제대로 안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서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하필 간판에 잘못 썼다면 그 간판은 위반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반 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위반 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거 명령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다 100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개업중개사가 아닌 자 누구죠? 미용실 원장. 미용실 원장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면 어때요?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죠. 여러분, 아닌 자가 나오면 몇 년에 몇 천이에요? 1년에 1천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미용실 원장이 명함이나 전단지나 간판에 섰으면 일단 1년에 1천인데 그 미용실 원장이 하필 간판에 그걸 썼다면 역시 철거 명령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위반 간판은. 이 사람 꼰질르면 포상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 꼰질르면 포상금 안 나오죠? 저 뒤로 가면 아닌 자가 광고한 거 있잖아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건 포상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간판 나온 겁니다.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 개공은 5개 광고물에 간판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사무실 바깥에는 간판이 있죠. 그리고 사무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록증이 있죠. 그러면 이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무소 안에는 등록증이 있고 사무소 밖에는 간판이고 간판에는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 개공은 간판 설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이 없으면 간판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판 설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간판을 설치한다면 성명을 써주라 그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간판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있지만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다. 연락처는 알아서 표기하는 거죠. 다만 광고할 때는 연락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간판이 뭐가 있느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이 있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 제한은 없어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글자가 10cm, 15cm, 20cm 이렇게 쓰면은 틀립니다. 글자 숫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간판에 성명을 안 썼어요. 그러면 얼마?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썼어요. 그것도 얼마? 100만 원이야. 다시 한번. 성명을 안 썼으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야. 그리고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해도 얼마? 100만 원이야. 다. 그러면 그 간판은 위반 간판이죠. 그러면 위반 간판은 역시 철거 명령 대상입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고 지금 앞에서 쭉 네 가지를 다 위반 간판이 나타나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철거 명령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여러분 교재로는 54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책에다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 종사하게 되면 물건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는 주로 인터넷에 많이 하겠지만 꼭 광고 수단이 인터넷만 있는 게 아니죠. 사이즈가 크면 일간신문에 광고할 수도 있는 거고 전단지 광고할 수도 있는 거고 TV 광고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고할 때 물건을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일단 소개하죠. 아파트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고 몇 평짜리고 언제 지어졌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건 기본적인 정보로 제공을 하잖아요. 자, 물건을 소개합니다.
그럼 물건 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정보, 사무소에 관한 내용과 개공에 관한 내용을 오픈해 주란 얘기예요. 무슨 정보? 사무소 정보 그리고 개공의 정보를 추가해 줘라 이 말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정보예요? 사무소 정보나 개공 정보야? 사무소 정보나 개공 정보를 오픈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광고를 할 때 매체가 뭐가 있습니까? 일간신문이 있고 또 뭐 전단지가 있고 그리고 TV 광고가 있고 뭐 인터넷 광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모든 매체,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그러면 역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세 번째, 일간신문을 통해서 광고한다면 그렇게 나오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간신문에 광고할 때 넣어야 될 내용 그러면 이걸 묻는 거고, 그 다음 모든 매체에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그러면 이걸 묻는 거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광고했을 때 명시할 사항 그러면 역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 지금. 일간신문에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모든 매체에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한다면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단 공통사항이니까 들어가죠. 들어가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뭔가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광고할 때는 이것만 넣어주면 되지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만큼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사무소 정보예요? 물건 정보예요? 물건 정보가 들어가야죠. 그 중개대상물이 어디 있고 가격은 얼마고 몇 층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 물건 정보가 아니고, 물건 정보는 기본적으로 여기 좀 있어요. 다 들어간 건 아니겠지. 개략적인 것만 들어갔을 텐데 디테일하게 넣어줘라. 인터넷 광고할 때는. 그래서 이 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나요? 실제로 출제 스타일을 보니까 그렇게 다 내더라고. 세 가지로. 모든 매체의 공통점,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시면요. 먼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 명시, 드러낼 의무, 모든 매체의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아까 일간지 광고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한다면 뭔가 추가해 주는 거고, 그 다음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가 금지가 되죠. 여기 이제 단계별로 있어요. 틀을 잡으셔야 돼. 먼저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광고하려면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 다시 말해서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줘라 이겁니다. 단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되죠. 모든 매체에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과 개공에 관한 사항,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를 오픈해라. 이때 사무소 정보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 그러면 이걸 가게로 바꾸면 가게 이름, 가게 위치, 가게 연락처, 가게 등록번호예요. 아까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면 등록증이 몇 개? 3개. 주민등록증, 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3개 중에 몇 가지를 걸어야 돼? 2가지를 걸어야 돼. 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광고할 때 명시하는 건 등록번호 몇 개? 하나. 사무소 등록번호. 그러면 사무소 등록번호는 명시하지만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빠지는 거죠. 한 번 더.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등록증이 몇 개? 3개. 주민등록증, 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3개 중에 몇 가지를 걸어야 돼요? 2가지. 사업자 등록증과 사무소 등록증. 주민등록증 거는 게 아니에요. 사진도 별로 안 예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할 때 명시한다면 몇 가지를 명시해? 하나만. 사무소 등록번호만 명시하면 돼요. 따라서 뭘 명시하지 않죠?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건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연락처가 있잖아요.
아까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넣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었지만 여기 광고할 때는 연락처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공의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들어갑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공은 명시해도 되고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개공은 명시해야 돼. 사장 이름. 소공의 성명 명시는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건 주민등록번호는 명시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명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원의 정보는 명시해서는 안 된다. 금지사항이죠.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애울 때 어떻게 해오냐 이거야. 불국사가 관광명소잖아요. 명소 연등성 그래요. 따라합니다. 명소 연등성. 불국사에서 연등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관광명소에서 명소 연등성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았어. 빠뜨렸어요. 얼마? 100만 원 이하가 들여죠. 100만 원 이하가 들여. 100만 원 이하가 들여. 시작. 휴게소 보자명. 마지막이 뭐예요? 명칭 관련. 이 명칭이라는 게 가게 이름이고 광고하고 간판이고 뭐 이게 다 들어가잖아. 사무소 이름, 간판, 광고, 게시 이런 것들이 다 질서와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대로. 복덕방 사장님이 써버렸다. 그리고 광고할 때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게 여기 들어가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로 들어갑니다. 자, 인터넷은 더 많은 정보를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넣어줘라 이거야.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이제는 사무소예요? 중개대상물이야?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죠. 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가격, 면적, 중개대상물의 종류, 주택인지 상가인지, 주택이라면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면 그러면 이 4번 밑에 있는 애들은 건축물일 때란 말이야.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그러면 1, 2, 3번은 토지와 건축물이 다 들어가죠. 다시 한번 요 놈은 토지와 건축물이 들어가고 아래쪽은 뭐가 들어가요? 건축물일 때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건축물에 대해서 광고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추가되는 거고 건축물이 아니면 여기까지만 추가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총수. 그 아파트는 6층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면 총수 15층을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사용 승인일 준공검사일이에요.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고 짓는 20세대 빌라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죠. 그리고 건물을 짓죠. 건물을 다 지으면 사용 승인, 준공검사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살려고 할 때 준공 날짜가 중요해요? 건축 허가 날짜가 중요해요? 준공 날짜가 중요하죠. 따라서 여기에 건축 허가 일자 있어 없어? 없어요. 또 하나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은 없습니다. 건물 짓기 전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준공 떨어진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셨나요? 그 밑으로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그리고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이 있고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봤어요? 솔가면, 종태가, 건총사, 방방용, 입주관 이렇게 솔직히 까면 종태가 건총사 가지고 방방거리면서 욕조거리 하면서 입주거리 털면서 이렇게 됐죠. 자 이걸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시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부적인 디테일의 그 가이드라인이죠. 이거는 누가 정해야 되냐? 여러분 인터넷 광고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일어나요? 전국적이에요? 그렇죠. 서울에서 광고하면 부산에서 보고 부산에서 광고하면 서울 사람 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정해버리면 시도별로 광고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광고 방법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반 시에는 백과. 이제 표시광고 금지의 의무죠. 개공이 아닌 자는 누구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입니다. 또 미용실 원장도 있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종교 보조원. 소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터넷에 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광고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온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한 8년, 9년 됐습니다.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보조원들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자격증 따러 그때 많이 왔어요.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그 책상비만 받고, 책상비라고 그래. 사장이 보조원을 한 10명 고용해가지고 책상만 놔주고 각자가 알아서 일해서 일 만들어 오면 사장이 사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로 나눠 먹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네들이 다 보조원들이거든, 실은. 근데 다 사장처럼 일을 한단 말이죠. 그걸 막으려고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광고 못하게. 아무튼 얘네들은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면 안 되는데 광고했다가는 얼마? 안인자 나왔잖아요. 자, 안인자 나왔으니까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죠. 아직도 이 안인자가 입력이 안 돼 있나 봐요. 안인자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전부 다 1년에 1천이죠. 따라서 보조원이, 소공이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면 1년에 1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꼰질르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자예요. 아셨죠? 그러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양부모가 교포래, 양도되어자, 양수되어 받은 자, 부정등록을 한 자, 무등록업자, 그리고 거래절서 교란행위 중에서 시독방만, 그리고 표시광고자, 아닌 자가 표시광고자죠. 양부모가 양부모 교표 이렇게 해서 표시광고자 들어가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이게 뭐가 있죠? 존다, 존존바. 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허위매물이고요. 두 번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거 여기 들어가고요. 다르게 광고, 과장 광고는 가격으로 치자면 높여서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광고하는 거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다른 중개업자의 물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광고. 이거는 마네킹으로 쓸 거예요. 실제 있긴 있는데 손님이 오면 다른 걸로 돌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존다, 존존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얼마? 500과죠. 500만 원 유가처리요. 따라합니다. 존다, 존존바. 500과 500만 원 유가처리고 이 사람들 꼰질르면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여기 보셔. 먼저 중개대상물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옛날 벼룩시장 교차로에 광고할 때 보면 이렇게 광고했어요. 보증금 2천에 월세 50, 도시가스 가능 방 2개, 전화번호만 띡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공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공인 이렇게. 현대공인인사 사무소에서 광고했나 보구나. 전화번호하고 간략한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간략한 물건 소개로 안 되고 뭔가를 넣어줘라 이겁니다. 이게 사무소 정보예요. 이게 개공 정보고. 명이 뭐죠? 사무소 명칭. 소는, 사무소 소지, 연은, 사무소 연락처, 등은, 사무소 등록번호, 성은,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은 법에 나오지 않지만 해석상 분사무소 물건 광고할 때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넣어야 될 걸로 해석이 돼요.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자, 공통사항입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한다면 사무소 정보 들어가 안 들어가? 인터넷 광고할 때 사무소 들어가, 성명 들어가, 이거 들어가고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가면, 종태가, 건총사, 방방용, 입주관이고 이거 얼마? 100화. 여기 얼마? 100화.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존다, 존존바 하면 안 되죠. 했어. 얼마? 500과. 자, 이들을 꼰질르면 돈 나와 안 나와? 다 안 나와. 과태료 따위를 받는 정도로는 신고해봐야 포상금이 안 나오고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아닌 자가 표시 광고 걔만 나와. 아셨죠?
그래도 감옥에 갈 정도는 돼야 꼰질러서 보상금을 타먹지. 그러면 금방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중개업자가 광고할 때 명시해라. 명소, 연등서. 그 다음 명시하지 말아라. 보조원. 보조원을 명시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백과예요. 보조원 드러내는 것도.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사항, 솔가면 종태가 그거 들어가야 되고, 보조원이 광고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존다, 전전바, 부당 광고하면 안 되고, 요 네 가지. 명시해라, 보조원은 광고하지 마라, 그리고 부당 광고하지 마라.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지,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게 바로 광고 모니터링이에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여러분, 인터넷 광고는 지역별로 일어나 전국적이야? 무려 세계적이죠. 인터넷은 국경도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광고하면 부산에서 보고 제주도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주무부처가 지방마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 쪽에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주무관청이다 이렇게 보면 돼. 국토부 장관은 다음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탁 기관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목적으로 설립된 거야. 그리고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인력, 조직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쪽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이걸 외울 때는 공정비기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병기다 해서 공정비기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공정비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하다가 실성했다고 그래. 학원에서 하세요. 따라합니다. 공정비기. 참 그리고요. 국토부 장관은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짜로는 좀 곤란하잖아요. 돈도 안 되는 건데. 그나저나 여러분 모니터링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은 그 광고를 갖다가 모니터링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인력과 조직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소 차리면 워낙 이제 인터넷이 대세니까 인터넷에다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할 때 다이렉트로 광고할 수 없어요.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 있는 거지. 중간 상인. 걔네들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그래. 시작.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얘네들을 다른 말로 광고 대행업체 그러면 돼요. 이 광고 대행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스피드뱅크, 한국경제, 그리고 부동산 114,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중개업자들 중개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닌가? 중개업자가 여러 대 있으면 얘네가 영업을 뛰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플랫폼에 가입해달라. 그럼 가입할 때 목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걸 사는 걸 우리가 총을 산다 그래. 그리고 이제 광고할 때는 광고할 때마다 하나당 뭐 1,800원, 뭐 이렇게 1,500원 이렇게 내면 그게 총알을 사는 거야. 이거는 총을 사는 거고 광고할 때마다 1,500원, 1,800원 내면 총알을 사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여기를 통해서 네이버, 다음 이런 데 포털에다 올린단 말이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있겠죠. 자기네 회원 확보했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인터넷 광고가 올라온단 말이야. 이걸 모니터링 할 때 내용만 보면 뭐하냐 이거야. 의심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자료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다면 모니터링 하기 전에 야 자료 좀 내놔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되고 받아줘야 돼요. 두 번째,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 해봤어. 모니터링 하니까 뭔가 법 위반이 의심돼. 자, 이런 경우는 확인해달라. 야, 그 중개업자한테 확인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빠졌어. 내용이. 그러면 야, 그거 좀 채워 넣어라. 정보를 추가로 게재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니터링 하기 전에 자료 조치를 해달라 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과. 우리 중개사법에 덩치가 큰 애들 3개가 있어요.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중개업자들만 회원가입이 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회. 이 3가지. 다시 한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걸 다른 말로 인터넷 사업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얘네들 나오면 무조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어쨌거나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죠? 공정비기. 공이 뭐예요? 공공기관. 정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연구기관이 있어요. 비는 비영리법인, 민법상, 상법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마지막에 기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지. 이거를 모니터링 수탁기관 또는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그래. 여기 보셔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기관은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모니터링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기본 모니터링, 수신 모니터링이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분기별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니터링 기본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에요. 그럼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는 다음 연도 거를 올 연말까지 내야 됩니다. 다음 연도 거를 올 연말까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 1년치를 올 12월 31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봤을 때 법 위반이 의심된다든가 특별히 조사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 모니터링은 전국적으로 안 하고 특정 지역만 할 수도 있고 계속 안 하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신 모니터링은 지역을 특정하고 시기를 특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다. 그러면 수신 모니터링은 양이 많아요? 양이 적어요? 모니터링 할 게 좀 적죠. 이거는 전국적이고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모니터링 했던 그 결과물이 기본 모니터링이 제일 많아. 그래서 결과 보고할 때 30일 내야 돼. 따라서 분기 종료일 3월 31일로부터 2, 4분기면 6월 말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고 수신 모니터링은 짧아 길어? 짧아지겠지. 그래서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가 갔어요. 결과 보고서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사해서 조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서울시 강서구라고 하면 여기가 뭐예요? 서울시장이고 여기가 강서구청장이고 인근 광명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광명시장에게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완료하고 그거를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겠죠. 통보 며칠 내? 10일 내 하게 됩니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길어져 짧아져? 30일, 15일, 10일 이렇게 되고 어떻게 외웠어요? 계룡산에 올라가 30일간 길을 모으고 15일간 손을 단련하는 거죠. 수련을 거쳐서 10일간 조사버려요. 10일간 막 조사버려. 그래서 애울 때 기삼공, 소위로, 조일공 이렇게 외웠죠. 따라합니다. 기삼공, 소위로, 조일공.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이건 이제 단순하게 외우는 건데, 단순하게 외우는 것은 노래를 많이 불러봐야 돼. 입으로 많이 뱉어봐야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기삼공, 소위로, 조일공. 그리고 제가 더 기억 잘 나라고 계룡산에 올라가 며칠간 30일간 길을 모으고 손을 단련한 다음에 15일간 바위돌이를 10일간 조사버려. 10일간 조사버려. 참 잘 만들었네. 10일간 조사버려.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 자,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은 이뻤죠? 간판 이뻤지? 어? 여기 나왔잖아. 이뻤지? 따라 이뻤지? 이패취. 자, 사무소에 이전하면 신고합니다. 이전하고 나서 며칠 내? 10일 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예요. 다시 한번. 이전 신고는 며칠 내? 10일. 이전 신고하고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들어갑니다. 폐업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고요. 등록 취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합니다. 그런데 폐업보다 약한 게 뭐야? 휴업. 휴업은 간판 철거 있어 없어? 없죠. 왜? 조만간 일을 할 거니까. 등록 취소에는 간판 철거가 있지만 등록 취소보다 약한 거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있어 없어? 없죠. 휴업과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없다. 조만간 일을 할 거니까. 간판 철거 안 했어요.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없어? 없어요. 대집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야. 폐업 신고 안 하면 그건 100만 원이 과태료야. 신고 안 하면. 근데 그것 이후에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했을 때 과태료는 없고, 과태료 없고, 대집행하는데 무슨 법에 따라?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근데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러면 뭐예요? 예, 그것은
경매 제도를 다루는 법이 민사집행법입니다. 이걸 민사집행법으로 바꾸면 안 돼요. 경매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 있다고? 네, 민사집행법. 다시 한번 경매 관련 법에 무슨 법이 있다고?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자, 이제 경업으로 가겠습니다. 58페이지 네모 3번 개공의 겸업 업무 범위에 겸업이라는 게 나와요. 작은 네모 1번. 주목하세요. 겸업이라고 하는 건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개공의 종류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인 개공이 있고 법인이 아닌 개공이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개인인 개공.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법인이 아닌 개공, 즉 개인인 개공에 몇 가지가 있냐고. 두 가지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 이렇게 있죠. 아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법인인 개공이 원래 특수법인을 포함하지만 보통 문제 낼 때 특수법인을 빼고 내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면 특수법인 빼고 문제 푸시면 돼. 중개법인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있어 없어? 있고, 개인인 개공, 법인이 아닌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죠. 법인인 개공이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그러면 임취.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 위반으로 임취가 되는 경우가 없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다. 이때 제한은 1+6이죠. 14조에 법 14조에서 정한 업무만, 그러니까 1+6만 가능합니다. 1은 필수죠. 필수예요? 네, 6은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 따라요. 1+6.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능력과. 따라서 중개사무소 하면서 옷가게를 하든 미용실을 하든 피자가게를 하든 치킨집을 하든 건설업을 하든 도배일을 하든 이삿짐 센터에 가서 이삿짐을 나르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단 법으로 금지하는 건 안 되죠. 따라서 중개사무소 하면서 공무원을 겸할 수 없는데,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금지예요? 공무원법에서 안 된다고 그래.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부의 매매업은 우리 중개사법의 금지행위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금지행위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못하죠. 그리고 중개인, 복덕방 사장님은 경공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덕방 사장님은 경공매를 못한다. 경매만 못해요? 공매도 못해요? 경공매를 다 못합니다. 우리 중개사법 부칙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개법인에게 인정된 겸업 6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요.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야? 법인에게 인정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부예요? 법인 공부예요?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상가나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하는 건데, 자, 남의 건물이 비어 있으면 세를 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를 놔줄 수 있죠. 이게 이제 임대 관리고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업체 불러서 수리케 하고 비용 지불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시설 관리, 그리고 주차 관리, 임대 관리, 시설 관리, 주차 관리, 이런 것들이 관리 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관리 대행의 대상은 상가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 농업용 건축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남의 건물을 임대를 놔주는 건 되지만, 얘네 법인이 말이에요. 건물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임대업은 안 되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법인의 대표죠. 찾아와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 상담해주고, 내가 부동산을 개발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상담해주고,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거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 상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면 이용 상담, 개발 상담, 투자 상담, 거래 상담이 투자 상담이에요. 아 참,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돼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면 임대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능력껏 하는 거죠. 다음 이쪽으로 다시 가서, 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개공을 대상으로만 해야 돼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든 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중개업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개발할 때 상담은 해주지만 자기네가 개발하는 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 사업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건설업 안 되죠. 토목사업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 거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면 건설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유롭게 하는 거지, 능력과.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해야 돼? 개공을 대상으로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안 되고,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이것도 틀린 거야. 정확하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나요? 아니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하는 건 좋은데 치킨집을 상대로, 족발집을 상대로, 옷가게를 상대로 이런 거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가 상가와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그러면 상가와 주택의 분양대행이니까 토지의 분양대행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또 말을 바꿔요.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주택용지의 분양대행도 토지 분양대행이니까 안 되죠. 상업용지 분양대행, 그것도 안 됩니다. 토지 분양대행이에요. 오케이? 다음. 분양대행은 규모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규모의 제한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대수가 많아도 아무리 세대수가 적어도 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는 분양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든 3,000제곱미터 미달하든 분양하는 총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껏 하는 거예요. 능력껏. 아시겠죠? 다섯 번째로 용역을 알선하는 건데 이때 용역은 무슨 용역이야? 주거 이전에 연관된 용역업체죠. 그럼 우리가 이사 다닐 때 용역업체 불러서 뭐 하죠? 청소업체, 이사업체, 도배업체, 샤시업체, 커튼업체, 인테리어업체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용역업체를 소개해 주는 건 되지만 용역업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자기네가 직접 법인이 직접 이사업 하면 안 되고 도배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차리면 도배해도 돼? 이삿짐센터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바로 가야 될 곳이 도배학원이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비수기로 들어가면 바로 도배로 또 가서 벌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은 긴데 말이야. 경제활동 해야지 뭐. 안 그래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걸 들고 육체적으로 그것도 힘들어요. 힘든 일인데 아주 무거운 걸 들어서 소위 말해서 체력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 해서 그러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노가다 앞에 나서 짐을 들고 막 다니는 건 아니잖아. 100kg짜리 막 들고 옮기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다음 용역. 주거 이전의 부수는 용역을 알선하는 건 되지만 금융의 알선은 돼야 안 돼요? 금융의 알선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가 됐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위반하지 않으면. 자, 여기가 말이에요.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어디서 하죠? 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가야 돼. 근데 경매 쪽에 일을 할 때는 법원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부동산 해야 되는데 부자를 또 빼요. 경매 동산. 가재도구도 경매하잖아. 드라마 보면 빨간 딱지 붙여놓고 이제 집행관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직접 경매해버립니다. 텔레비 냉장고 이런 거. 아무튼 부동산이요, 동산이야. 부동산 그래야 되고 부동산은 권리 분석하는 게 있고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게 있고 대리하는 게 있어. 세 가지로 나누죠. 경매 권리 분석,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그런데 이거를 굳이 세 개로 쪼갤 필요가 없잖아. 그냥 권리 분석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다 하면 이거 다 빼고 그냥 경매 알선 그러면 돼. 여러분, 경매 알선이 뭐야? 경매에 권리 분석해주고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알선을 한다는 것은 중개업자가 법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경매 물건을 사무실에서 조사해가지고 손님에게 브리핑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경매 권리 분석 알선. 얘네들은 법원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대신 입찰 들어간단 말이야. 경매 대리는 법원에 가 안 가? 이제 가야지 내가. 근데 왔다 갔다 등록 안 하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법원에 등록을 시켜놔야 돼. 자, 만약에 법원에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저거 경매 브로커네 하고 무슨 법에 따라 처벌내? 변호사법으로 처벌한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등록하고 해야 됩니다. 공매도 그럼 똑같아.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과 대리. 그러면 쪼개면 어떻게 돼요? 4개로 쪼개볼 수가 있잖아요. 경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매가 있겠죠.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경매 알선이 있고 경매 대리가 있고 공매 알선이 있고 대리가 있죠. 몇 개? 4개. 4개 나눠서 읽어. 시작.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이 4개 중에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뭐야? 경매 대리만 대리라고만 하면 안 되고 경매 대리 할 때만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서 뭘 받아야 돼? 법원으로부터 등록도 받고 그리고 법원의 감독도 받고 그런 거예요. 이때 법원은 대법원장이에요? 고등법원장이에요? 지방법원장이야? 지방법원장에게 가서 그런 거지. 이해되나요? 근데 꼭 출제자가 어떻게 되냐면 경매 알선 이렇게 돼버려요. 경매 알선 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맞아 틀려? 두 번째 공매 대리. 공매 대리 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잖아. 문제 풀 때. 오케이? 다음으로 얘네들은 이 6가지 업무는 원래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죠. 관리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분양대행하는 거 경공매는 원래 중개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개사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따라서 중개사법 보수규정에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단 경매 쪽 있잖아. 경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 여기 대리는요. 대법원 예규에 보수규정이 있어요. 컨설팅 보수 50만 원 범위 내에서 대리 성공 나는 너에게 감정 1% 난 생겨 감정가 1% 최저가 1.5% 중에 높은 거 대리 실패 50만 원 실비 30만 원 50, 50, 30 1% 1.5% 이게 돼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합의해서 하면 돼. 합의해서 분양 대행하고 2%, 3%, 4% 받아도 돼 이런 거. 분양 잘 안 되는 것만 5%짜리, 7%짜리가 있어.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0.9%가 최고고 보통 한 0.5% 정도나 받잖아요. 근데 10배도 받아. 분양 대행은 중개업자가 받는 돈보다. 이건 정확히 나름이에요. 근데 이 중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바로 공매 알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물건을 분석해서 알려주면서 대가를 약속할 수 있다. 이때 이거는 중개와 비슷한 걸로 보고 공매 알선 보수는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할 거다. 이렇게 판시가 됐죠. 뭐? 공매 알선에 대해서 따라요. 공매 알선. 한 장을 넘겨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 겸업에 대한 보수가 나오죠. 가로 1번. 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규정은 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부동산 중개업 이외의 겸업에는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어요. 여기 봐. 중개업 이외의 6가지 업무에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합의하는데 거기 보시면 특히 경매 대상 밑줄 동그라미 쳐 경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들이 알선의 동그라미 대리의 동그라미 경매 알선 대리업은 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규정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능력 예규상의 보수 규정을 따릅니다. 즉 대법원 예규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 2번 별표 가로 2번에 보면 중개업 이외의 겸업종 공매의 동그라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의 동그라미 공매 알선에 대해서는 중개사법령상 밑줄 쳐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뭐가 그런다고요? 공매 알선은 중개사법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최대 0.9를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보셔 이제. 여기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말했죠.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이 몇 가지라고? 6가지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 아닌데 6가지를 다시 쪼개봐.
앞에 거 5개하고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5개가 뭐예요?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여긴 뭐야? 경공매.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6개를 5개와 하나로 쪼갰다 이거야. 그러면 이 5개는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개공이 하죠. 요거 5개. 1번부터 5번까지. 법인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고, 복덕방 사장님도 하지. 그런데 경공매. 자, 경공매는 모든 개공에 복덕방 사장님 빠져야 돼. 그럼 복덕방 사장님 빠지면 누가 가능해? 2가지가 가능하지.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셨어? 그러면 이 5가지를 벗어나서, 중개업도 벗어나서 이제 여기 뭐 기타 업무가 있어.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건축업 여러 가지 있어. 미용실, 옷가게, 피자가게, 편의점 뭐 많이 있다 이거야. 자, 이런 건 법인은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개인 사업자 둘만 가능하지. 개인 사업자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 아셨어? 자,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내냐? 모든 개공은 요거 하나 찝어. 모든 개공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컨설팅 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경영금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 이해되세요? 근데 출제자가 모든 개공은 경매, 모든 개공 공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왜 이걸 모든 개공으로 물어봤냐 이거야. 복덕방 사장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덕방 사장님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법 7638호에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법 7638호의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렇게 길어 이름이. 그러니까 복덕방 사장님을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덕방 사장님 물어보고 싶으면 모든이란 말로 복덕방 사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모든 개공 경공을 할 수 있냐?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 이걸 좀 더 짧게 표현하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 개공으로 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주목하시고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인의 겸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보고 OX로 답을 하세요. 첫 번째,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할 수 있죠.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상담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상담이야. 나 땅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돼? 동쪽으로 가. 막 이런 거잖아요. 점 보러 가면 그런다며. 동쪽으로 가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이사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 세상 쉬워. 자, 증권 투자 상담은 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 투자 상담. 가상화폐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능력껏 하는 거지 뭐.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그러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할 수. 능력껏 하는 거죠. 용역업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아까 도배학원 다니라고 그랬잖아. 금융계열선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 다른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돼. 종별에 따른 겸업의 범위 5가지 겸업. 뭐뭐예요?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용역계열선 5개.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어? 이미 설명했죠. 두 번째, 나머지 하나. 뭐야? 경공매. 자, 경공매는 모든 개공이요. 2가지만 가능해. 뭐 빼고? 부칙 개공 빼고. 그럼 누구야?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죠. 나머지 기타 수천 가지, 기타 수만 가지. 이런 직업이나 사업은 법인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야? 법인이 하는 개공이 가능하죠. 누구? 개인인 개공 몇 가지? 2가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 아셨어? 이 틀을 잘 잡고 계시면 돼요. 아셨나요?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